초인종 소리가 민준의 몽롱한 사색을 갈랐다. 그는 소파에서 무기력하게 몸을 일으켰다. 아마존에서 주문한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 물건일 터였다. 그는 무심하게 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 앞에는 택배 기사가 아닌 그의 처제 서아가 서 있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옆에 둔 채 형부, 오랜만이에요. 그의 기억 속 서아는 밋밋하고 평범한 인상의 여자였다. 명절에나 가끔 마주치는 존재감 희미한 아내의 동생. 늘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말수도 적고 어딘가 주눅이 든 듯한.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과거의 잔상과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목선은 우아했고 몸에 꼭 맞는 청바지와 흰 티셔츠는 그녀의 건강한 생명력을 숨기지 못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그녀의 탄탄한 몸매와 맑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는 민준이 까맣게 잊고 지냈던 종류의 빛, 바로 생기가 넘실거렸다. 이 잿빛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선명한 색채였다. 그녀가 들어선 현관으로 바깥의 상쾌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플로럴 향수 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먼지 쌓인 박물관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온 듯한 이질적인 감각이었다. 민주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서아구나. 무슨 일이야? 예고도 없이. 그는 혹시 아내 지혜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덜컥 겁이 났다. 서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도 민준의 심장이 낯설게 반응했다. 미안해요. 갑자기 와서 미리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럴 경황이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이혼했어요. 그래서 당분간만 좀 신세질 수 있을까 해서요. 이혼. 단어는 가볍게 던져졌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내에게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지금 병원에서 밤샘 근무 중인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로 전화를 할 수는 없었다. 거절할 수도, 그렇다고 선뜻 그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는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며 길을 비켜주었다. 일단 들어와. 민주는 그녀의 작은 여행 가방을 들었다.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마치 그녀가 버리고 온 한 시절의 무게가 이 가벼움 속에 응축된 것 같았다. 짐이 이게 전부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네, 그냥 다 버리고 나왔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서아는 애써 웃어 보였다. 그는 지금은 유아가 비어있는 딸의 방으로 서아를 안내했다. 먼지가 살짝 쌓인 방이었지만 창문으로는 햇살이 잘 들어왔다. 방에 들어선 서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그녀의 연약함을 보았다. 강인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위태로운 그림자. 고마워요, 형부.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신경을 긁었다. 여행 가방의 지퍼를 여는 소리, 옷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작게 물을 마시는 소리까지.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 속에서 그의 상상력은 제멋대로 날뛰었다.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낯선 방, 낯선 침대 위에서 홀로 남겨진 기분은 어떨까? 아내 지혜와의 결혼 생활이 만들어낸 이 집의 공고한 정적은 서아라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등장으로 미세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변화가 불안했다. 동시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종류의 긴장감이 짜릿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건 뭘까? 대체 무슨 감정이지? 죽은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거실 한가운데서 숨을 멈췄다. 새벽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의 무대 위에서 서아가 요가를 하고 있었다. 몸에 완벽하게 밀착된 검은 레깅스와 등 라인이 깊게 파인 스포츠 브라톱 차림이었다. 그녀의 몸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유려하게 움직였다. 부드럽게 휘어지는 척추의 곡선, 단단하게 균형을 잡은 허벅지, 그리고 깊은 호흡에 따라 오르내리는 가슴까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고도의 집중력 속에서 통제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자신의 몸과 온전히 대화하는 신성한 의식처럼 보였다. 그녀의 가느다란 발목, 곧게 뻗은 팔,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꿀꺽. 소리가 너무 컸나? 다행히 서아는 눈치채지 못한 듯 다운독 자세를 취하며 깊은 호흡을 이어갔다. 그 완벽한 삼각형 자세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등 라인에서 민주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민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지난 수년간 자신의 몸을 그저 늙고 쇠약해져가는 고깃덩어리쯤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서아의 모습은 그에게 몸이 가진 순수한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일깨워 주었다. 메마른 땅에 떨어진 단 한 방울의 이슬처럼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남성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첫 설렘. 그래, 이것은 분명 설렘이었다. 54세의 나이에 아내의 동생에게 느끼는 위험한 감정. 이것이 유혹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서아의 요가가 끝났다. 그녀는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다 소파 뒤에 굳어있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다. 어머, 형부,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아, 아니야. 나도 방금 내려왔어.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베다틀스기 떨렸다. 심장이 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서아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셨다. 그녀가 요가 매트 옆에 놓아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민주는 무심코 쳐다보았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가죽으로 된 작은 수첩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내려갔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진지함, 약간의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결의까지. 그녀는 기록을 마치자마자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수첩을 다시 가방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그래서 더 비밀스러웠다. 저 수첩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그녀의 비밀스러운 과거, 아니면 이혼의 상처, 혹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계획.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그 비밀스러운 수첩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다. 어쩌면 저 작은 수첩 안에야말로 지금의 생기 넘치는 서아를 만든 모든 것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지혜는 여전히 야근이었다. 서아가 차린 저녁상에 민주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어색하지만 진솔한 첫 대화가 오갔다. 민주는 무미건조한 회사 생활에 대해, 서아는 이혼 후 요가 스튜디오까지 잃게 된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동질감을 느꼈다. 민주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죠. 서아가 말했다. 요가가 있으니까요. 몸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대화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서아의 가방에서 바로 그 가죽 수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어머, 서아가 작게 소리쳤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끝에 낡은 가죽의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졌다. 생각보다 묵직했.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무게. 바로 그 순간 찰나의 망설임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 이 수첩을 열어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돌려줄 것인가. 악마의 속삭임 같은 유혹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단 한 장만, 딱 한 페이지만 본다면 그녀를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의 이성이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심장은 이미 호기심이라는 금단의 열매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민주는 손에 들린 낡은 가죽 수첩의 감촉을 느꼈다. 그의 이성은 경고음을 울렸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사적인 영역이며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며 속삭였다. 단 한 장만, 딱 한 페이지만 본다면 그녀를 이토록 갑자기 그의 삶에 뛰어든 미지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짧은 순간 천국과 지옥을 오갔. 그는 이성의 마지막 끈을 붙잡았다. 결국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수첩을 그녀에게 건넸. 여기 떨어졌어. 서아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인의 안도와 어쩌면 아주 미세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표정으로 수첩을 받아들었다. 아, 고마워요, 형부.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품듯 소중하게 쥐었다. 그 순간의 교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강렬하게 둘 사이에 또 하나의 비밀스러운 끈을 만들었다. 민주는 그녀의 수첩을 엿보지 않았지만 그 수첩에 대한 그의 호기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감춰진 슬픔을, 그녀가 애써 감추는 상처를 들여다보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아내 지혜가 야근으로 집을 비우는 밤이 길어질수록 민중과 서아 둘만 남겨진 시간은 그들만의 암묵적인 규칙과 리듬을 만들어갔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편안한 침묵과 소소한 대화가 채웠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별 의미 없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웃었다. 한 번은 서아가 끓인 된장찌개를 맛본 민준이 무심코 이거 지혜보다 맛있네 라고 중얼거렸다가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 그는 바로 사과했지만 그 말은 둘의 관계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는 잊고 있던 일상의 온기라는 것을 서아를 통해 느끼고 있었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민주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수년간 방치했던 비싼 애프터쉐이브 로션을 꺼내 바르고 넥타이 색깔을 신중하게 골랐다. 출근 전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의무감에 젖은 중년 남성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특히 서아에게 남자로 보이고 싶어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랐지만 그 생경한 감정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젊은 여직원이 부장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라며 농담을 던질 정도였다. 그는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뜨끔했다. 그의 변화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백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지혜는 여느 때처럼 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다.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 서아가 냉장고에서 캔맥주 2개를 꺼내왔다. 형부, 영화나 한 편 볼래요? 옛날 영화인데 괜찮은 거 있어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처음에는 소파양 끝에 떨어져 앉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둘의 거리는 자석처럼 조금씩 가까워졌다. 캔맥주에서 시작된 알코올은 둘 사이에 마지막 남은 경계심마저 허물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애틋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서아가 불쑥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술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부드러웠다. 형부, 언니랑 행복해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날아와 밝혔다. 행복, 너무나도 오래되어 먼지 쌓인 단어였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럼 행복하지라고. 하지만 서아의 깊고 투명한 눈동자를 마주하자 그 어떤 가식도 부질없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처음으로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조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진심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행복 그게 뭔지 잊은 지 오래됐어. 그의 고백에 서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동정이 아니었다. 깊은 이해와 공감의 빛이었다. 그 눈빛에 용기를 얻은 민주는 본물 터지듯 속내를 털어놓았다.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회사 생활, 아무런 대화도 온기도 없는 아내와의 관계. 그는 언젠가부터 아내와 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는 외로움. 그의 이야기는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아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 역시 전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고 했다. 자신의 꿈이었던 요가 스튜디오조차 그의 사업 실패를 위한 담보물로 사라져 버렸다고. 사람들은 제가 이혼했다고 하면 뭔가 큰 잘못을 한 줄 알아요. 하지만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녀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결국엔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고.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공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형부와 처제가 아니었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서아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을 본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부드러운 뺨에 잠시 머물렀다. 시간이 멈췄다. 그는 서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아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왔다. 그 작은 온기가 민준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죄책감, 이성, 도덕, 그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희미해졌다. 오직 눈앞의 서아, 그녀의 슬픈 눈동자와 따뜻한 손의 감촉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열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슬펐고 단순한 동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뜨거웠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서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마침내 포개졌다. 첫 키스, 그것은 불같은 열정이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위로하는 듯한 서툴고도 애틋한 입맞춤이었다. 맥주 맛과 눈물의 짠맛이 섞인 금지된 맛.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의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금지된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달콤했지만 치명적인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죄책감이 함께했다. 이것은 파멸의 시작일까? 아니면 구원의 손길일까? 얼마나 지났을까? 두 사람은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 현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아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속삭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민준의 심장을 후려쳤다. 거실 소파에 홀로 남겨진 민준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을 만져보았다. 서아의 온기와 부드러움,
그리고 맥주 맛이 섞인 희미한 향기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죄책감과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흥분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지혜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떠오르는 것은 오직 눈물을 머금고 자신을 바라보던 서아의 얼굴뿐이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어둠 속에서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다. 잠이 안 와요. 짧은 5글자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이것은 유혹인가? 아니면 외로운 영혼의 구조 신호인가? 그의 이성은 소리쳤다. 무시해. 자는 척해.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첫 키스의 감각이, 그녀의 눈물이, 공유했던 외로움의 무게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서아의 방문 앞으로 향했다.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것 같았다. 똑똑, 아주 작은 노크 소리. 문이 열렸다. 잠옷 차림의 서아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기대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민주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다. 닫힌 문은 그들을 세상과 그리고 지혜와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경계선이 되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필사적으로 서로를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욕망의 분출이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공허함을, 상처를 채우려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날 밤 그들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날 이후 지혜가 없는 집은 민준과 서아만의 완벽한 왕국이 되었다. 그들은 도둑질하듯 아슬아슬한 행복을 탐닉했다.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처음에는 서아의 방에서만 몰래 만나던 그들은 점차 집안 곳곳을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물들였다. 한 번은 지혜가 야근을 하던 평일 저녁, 그들은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다 말고 부엌 조리대에 기댄 채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었.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에 매콤한 향기와 김, 서로의 뜨거운 숨결이 뒤섞였.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과 서로의 뜨거운 피부가 맞닿는 순간 그들은 일상의 공간이 금지된 쾌락의 무대로 변하는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다. 또 다른 날에는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의 작은 테이블 위에서 서로를 탐했다. 발가벗은 채로 밤의 공기에 피부를 맡긴 채 저 아래 수많은 불빛 속에서 누가 우리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위험한 만큼이나 강렬한 흥분을 가져다 주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위험은 그들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장난을 넘어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우리 언젠가 산티아고 순례길에 같이 가볼까요? 어느 날 밤 서아가 여행 에세이를 읽다가 불쑥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가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이 모든 걸 잊고 그냥 우리 둘만 생각하자. 그들은 정말 갈 사람들처럼 노트북을 켜고 순례길 코스를 찾아보았다. 프랑스 길이 제일 유명하대요. 근데 형부는 체력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할걸요. 서아의 짓궂은 농담에 민주는 누가 그래? 내가 너 업고도 갈 수 있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들은 스페인의 햇살 아래 손을 잡고 걷는 상상을 하고 작은 해변 마을에서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그렸. 그들의 대화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였고 그들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자기기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꿈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달콤했다. 그러나 그들만의 완벽한 세계에도 서서히 균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지혜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다.
그녀는 병원에서 전화를 거는 횟수가 잦아졌. 오늘 저녁은 뭐 먹었어? 서아가 해줬어? 아니면 배달시켰어? 질문 자체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하게 날이 서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별일 없어. 그냥 책 읽고 있어. 그는 거짓말을 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전화를 끊고 나면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어느 주말 오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민주는 방에서 나오는 지혜와 마주쳤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민준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감췄.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당혹감.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뭘 보고 있었던 거지? 혹시? 그는 애써 태연하게 물었다. 뭐 재미있는 거라도 봐? 아니, 그냥 친구랑 메시지. 지혜는 서둘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싹을 틔우자 무서운 속도로 자라났다. 진짜 충격은 며칠 뒤에 찾아왔다. 지혜가 이틀 연속 근무로 집을 비운 날이었. 민주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사로잡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방의 침대 시트를 갈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지혜의 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베개 밑에서 책 한 권이 툭 떨어졌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부부 대화법.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책을 집어드는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책장을 넘겼다. 책 곳곳에는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희미한 눈물 자국까지 번져 있었다. 그는 밑줄 그어진 문장들을 홀린 듯 읽었다. 1. 남편의 침묵은 거절이 아닌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사소한 칭찬과 스킨십으로 관계의 온도를 되찾으세요.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가 서아와 웃고 떠들며 금지된 쾌락에 빠져있던 그 시간. 지혜는 홀로 이 차가운 방에서 결혼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부부 사이의 균열을 직감하고 있었을까? 어느 쪽이든 민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의 분류는 더 이상 메마른 결혼 생활에서 찾은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의 필사적인 노력을,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는 배신 행위였다. 그는 책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자기 혐오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그의 속을 헤집었다. 이 위선적인 결혼 생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의 잘못이었나? 그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날 밤 민주는 술에 취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서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았다. 형부, 괜찮아요?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민주는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의 혼돈을 견딜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싶었다. 다 망가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아를 이끌었다. 그녀의 방이 아닌 지혜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들의 결혼 사진이 놓여있는 안방으로. 형부, 안 돼요. 여긴 안 돼요. 서아는 겁에 질려 저항했지만 술에 취한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배신이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었다. 그가 서아를 아내의 침대 위에 눕히고 그녀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이었다.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소리, 지혜가 돌아온 것이다. 이틀은 더 있어야 할 그녀가. 민준과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간은 멈췄고 세상의 모든 소리는 사라졌다. 오직 복도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발소리만이 점점 더 가깝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패닉,
순수한 공포가 두 사람을 덮쳤다. 그들은 허둥지둥 서로의 몸에서 떨어져 옷을 꿰어 입기 시작했다. 단추는 멋대로 엇갈렸고 지퍼는 마음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서아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재빨리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 민주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안방문을 열고 나갔다. 왔어? 웬일이야? 일찍 왔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끔찍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실에 서 있는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별다른 표정 없이 쳐다보았다. 깜빡하고 서류를 놓고 와서 금방 나갈 거야.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서류 몇 장을 챙겨 들고는 정말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내일 봐. 문이 닫혔다. 지혜가 사라지자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안도감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옷장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의 서아가 걸어 나왔다. 들킨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에 죽을 것 같았던 공포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더욱 강하게 묶어버렸다. 신이 내린 마지막 경고였을까? 하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기로 했다. 오히려 그 아슬아슬한 스릴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위험하고 달콤하게 만들었다. 살아있다는 강렬한 감각. 그들은 이미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그들은 잠시 몸을 사리는 듯했다. 하지만 두근임이 무너졌고 금지된 감정의 탕류는 멈출 줄을 몰랐다. 일요일 아침 지혜가 말했다. 나 오늘 친구들 만나서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그 말은 민준과 서아에게 하루 동안의 자유를 의미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집이라는 비밀의 성에 갇혀있지 않기로 했다. 형부, 우리 오늘 밖에 나갈래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데이트하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민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들은 차를 몰아 도시를 벗어났다. 한적한 해변 도로를 따라 달리자 잿빛 도시와는 다른 푸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와인을 곁들이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이었다. 이러니까 진짜 데이트하는 것 같네요. 서아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 민준의 가슴이 녹아내렸다. 식사 후 그들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민준은 서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바람을 보았고 서아는 민준의 농담에 아이처럼 웃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다. 그저 서로에게 빠진 남자와 여자였다. 이 행복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다. 그들은 방파제 끝에 나란히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키스를 나눴다. 그들의 세상엔 오직 서로와 붉은 노을 그리고 파도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이 완벽한 순간을 멀리서 지켜보는 차가운 눈동자가 있었다는 것을. 지혜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에게 미묘한 경쟁심을 느끼던 한 여자가 우연히 그들을 발견하고는 악의적인 미소와 함께 핸드폰 카메라로 그들의 키스 장면을 선명하게 담아냈다는 사실을. 그날 밤 행복감에 취해 집으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납처럼 무거운 공기였다. 지혜가 거실 소파에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 TV도 켜지 않은 채.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무서웠다. 왔어? 지혜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섬뜩했다. 늦었네. 친구는 잘 만났어? 민준이 어색하게 물었다. 지혜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민준 쪽으로 슥 밀었다. 화면에는 몇 시간 전 노을을 배경으로 키스를 나누던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과 두 사람의 행복한 표정. 그러나 지금 그 사진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증거가 되어 그들을 겨누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민준의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서아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설명해봐.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혜야, 이건 오해야. 우리가 그냥 장난친 거야. 민주는 스스로도 믿지 못할 비겁하고 한심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오해. 지혜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장난? 재밌는 장난이네. 그녀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럼 이것도 오해니? 이것도 장난이야?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거실의 대형 TV 화면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었다. 바로 그들 집 거실의 모습이었다. 며칠 전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던 그들의 모습. 서아의 요가 장면, 부엌에서 웃으며 요리하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첫 키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몰래 카메라였다.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 밝혔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너희 둘이 이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고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비밀 세계가,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갖고 온 왕국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지혜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무심한 표정 뒤에는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며 칼을 갈아온 분노가 숨어 있었다. 지혜는 리모컨으로 영상을 껐다. 다시 찾아온 정적. 그 정적은 모든 것을 끝내는 선고와도 같았다. 마침내 지혜의 차가운 평정심이 무너졌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인 절규였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민준의 뺨을 내리쳤다. 짝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것도 내 동생이랑. 그녀는 서아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다. 넌 내 동생이잖아. 내 마지막 남은 가족인데 어떻게 내 남편을. 여기가 너희들 놀이터야? 내 침대, 내 소파, 내 부엌에서.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준이 그들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지혜는 짐승처럼 그를 밀쳐냈다. 만지지 마.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마. 그녀는 테이블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유리잔과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했.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혜는 울부짖으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이내 안에서 액자가 깨지고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민준과 서아는 그 모든 파괴의 소리를 들으며 산산조각 난 가족의 잔해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아오자 안방문이 열렸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듯 퀭한 눈의 지혜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나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얼음처럼 서려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묵묵히 현관으로 향했다. 민준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지혜야,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혜는 그제야 처음으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감마저 담겨 있었다. 용서?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 없어.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혼 서류야.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 이제 줄게. 도장 찍어서 보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는 28년 결혼 생활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였. 민주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때 등 뒤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도 가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서아 역시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매달렸다. 서아야, 가지마. 제발, 이제 우리만 남았잖아. 우리 함께 시작하자. 내가 다 책임질게. 그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과 함께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시작이요? 형부, 이건 시작이 아니라 끝이에요. 우린 언니한테 너무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다. 전 이 죄책감을 안고 형부랑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움에 기댄 위험한 장난이었을 뿐이에요. 아니야, 서아야. 난 진심이었어. 사랑해. 그 사랑이 언니를 파멸시켰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도 파멸시키겠죠. 죄송해요, 형부.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서아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또다시 쿵 문이 닫혔다. 몇 시간 사이에 그는 아내와 사랑하는 여자를 동시에 잃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 후 몇 주, 몇 달이 흘렀다. 시간은 모든 것을 풍화시킨다지만 민준의 삶은 그저 폐허 속에서 썩어갈 뿐이었다. 그는 지혜가 보내온 이혼 서류에 무표정하게 도장을 찍었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의 절반이 아내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돈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집안에 스스로를 가뒀.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능한 부장이 아니었다. 그저 껍데기만 남은 남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이었다. 텅 빈 집은 너무나도 넓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서아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어디에 있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다 잘못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민준의 삶은 술과 후회로 채워졌다. 그는 낮에는 술을 마시고 밤에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지혜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고 서아는 울면서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이 한 가정을 어떻게 잿더미로 만들었는지를 매일 밤 되새김질했다. 외로움은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집에서 유령처럼 떠돌았다. 식탁에 앉으면 서아와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던 모습이 떠올랐고 소파에 누우면 그녀와 함께 영화를 보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집안 모든 곳에 그녀의 흔적이, 그들의 죄악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는 서아가 머물던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처음 왔을 때처럼. 하지만 방 한구석에 그녀가 두고 간 요가 매트가 얌전히 말려 있었다. 그는 홀린 듯 매트로 다가갔다. 매트를 집어들자 희미하게 그녀의 땀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마지막 유품. 민주는 그 요가 매트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그가 처음 그녀의 요가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던 바로 그 자리. 그는 천천히 매트를 펼쳤. 그리고 그 위에 어색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눈을 감고 그녀가 매일 아침 그랬던 것처럼 깊은 호흡을 시작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그녀의 동작들을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 다운독 자세. 그의 뻣뻣한 몸은 비명을 질렀고 근육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전사 자세를 취하고 코브라 자세로 상체를 들어 올렸.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요가 매트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 일종의 고행이자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 각 동작마다 그는 서아를 떠올렸다. 그녀의 유연한 몸짓, 고요한 숨소리, 그리고 집중하는 아름다운 얼굴. 이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통해서만 그는 그녀와 연결될 수 있다고 느꼈다. 이 끔찍한 후회와 외로움 외에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무너진 자세 그대로 매트 위에 엎드려 오랫동안 흐느꼈다. 잿더미만 남은 그의 삶 속에서 그녀의 요가 매트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실체였다.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술기운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던 그의 귀에 우편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현관으로 향해 고지서와 광고지 더미 속에서 그는 낯선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그저 민준이라는 그의 이름 석 자만이 낯설지만 단정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순간 그의 멈춰버린 심장이 희미한 희망으로 혹은 끔찍한 예감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설마 그녀일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 없이 빳빳한 사진 한 장만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남국의 햇살처럼 보이는 밝은 빛 아래 숲요가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걸린 스튜디오 앞에 서 있었다. 편안한 요가복 차림의 그녀는 활짝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상처가 아문자리에 새살이 돋아난 듯 단단하고 고요한 모습.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오롯이 찾아낸 사람처럼 보였다. 사진 속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이 알던 상처받고 위태롭던 서아가 아니었다. 민준은 미친 듯이 사진을 뒤집었다. 그 뒷면에는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그녀의 글씨체로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저 찾지 마세요. 부디 잘 지내세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초대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작별 인사였고 그에게 남은 마지막 한 줌의 희망마저 끊어내는 잔인한 칼날이었다. 사진 속 그녀의 평온한 모습은 당신 없는 곳에서 나는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민주는 그 짧은 문장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 사진이,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았다.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내리는 마지막 판결이었다. 그는 사진을 손에 쥔 채 거실로 돌아와 서아의 요가 매트 위에 주저앉았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 텅 빈 거실이 붉게 그리고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어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전모를, 그 거대한 비극의 실체를 온전히 마주했. 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 지혜가 홀로 지켜내려 했던 가정을, 그녀가 눈물 자국 뺀 책을 읽으며 붙잡으려 했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 그는 서아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그녀를 흔들었고 그녀의 삶마저 망가뜨렸다. 그는 두 여자의 삶을 파괴했고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시켰. 한순간의 열정이, 이기적인 욕망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돌이킬 기회도 용서받을 자격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이자 그 스스로 선택한 비극의 결말이었. 그는 이 영원한 후회를 수용해야만 했. 마지막 햇살 한 줄기가 사라지고 방 안에 완전한 어둠이 내렸다. 그는 들고 있던 사진을 요가 매트 앞, 마치 무덤 앞의 제물처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여 아기 자세를 취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항복하는 자세. 그는 이마를 차가운 매트 위에 대었다. 매트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나는 듯했다. 혹은 그의 기억이 만들어낸 환영일지도 몰랐다. 귓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한때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던 그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위로나 설렘이 아니었다. 텅 빈 그의 삶을 울리는 고통스러운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의 감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메마른 뺨을 타고 내려온 눈물은 그의 잿빛 세상 속으로 서화의 요가 매트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